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지난 연말에 회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회식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즉 세금이죠. 이것을 프랜차이즈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50명에게 나누어 줬다. 일부 부서는.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커피카드를 구입해서 직원에게 나눠줬는데 여기에 쓰인 세금이 총 한 430여만 원이고요. 네. 문제는 지금 같은 때에 세금을 함부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단 이 직원들에게 그 유명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지급한 부서는 지금 논란된 조짐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희 뉴스파이터 팀에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해당 부서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단속이며 점검이며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회식이 취소되면서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업무 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직원 격려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정 위반 사항은 아니라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논란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부합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늘 규정 참 진짜 공무원분들 규정 틈만 남 규정 얘기하는데 자 규정 위반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 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강연이나 특강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다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받아간 세금을 이렇게 커피 드시라고 유명 프랜차이즈 옆에 커피 카드로 쓰는 걸 세금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는 예산이 있다면 네. 정말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거나 아하. 또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걱정은 덜하기 때문에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성금에 썼다면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네. 국민에게 희생과 헌신을 지금 많이 부탁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 규정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윤성 교수님 규정을 지켰어요 우리는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분들 좀 억울한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입니다.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누리꾼들은 바로 이제 그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 상품권을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데요. 네. 회식을 하면 돈이 더 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커피 상품권을 쓰는 것이 돈이 좀 덜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 복지 예산으로 그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회식을 못하면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이 일반 회사하고 공무원 조직을 우리가 같은 거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 이게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집행이 되고 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게 뭐 이겁니다. 지금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는 규정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까 옹호해 주신 그 글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그래요. 회식을 하면 더 많이 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전문점 커피 상품권을 줬다고 쳐요. 그런데 왜 하필 대형 프랜차이즈 전문점 커피점 이 상품권입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분들 상품권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 충분히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 추진비 내용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자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 사랑 상품권이라고 예,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결제가 안 되고 이제 제로페이 가맹한 이제 소상공인들을 그렇죠. 위해서 만들어 온 건데 그걸로 지급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걸로 그러네요. 지급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야 이렇게 업무 추진비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고 할 텐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눠준 상품권이 대형 프랜차이즈 상품권이니까 서울시는 근데 왜 서울 시민들한테 이걸 사라 그러고 본인들은
대형 커피 상품권을 가지고 이걸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왜 그렇게 세심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걸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독 매섭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전 직원에게 패딩 등 방한복을 근무복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요. 현장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지급이 됐고 또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허허.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4년간 2016년부터 19년까지 서울시 본청 등 11개 부서에서 피복비로 지출한 예산이 3억 9천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보면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요, 내 돈 아니라고 펑펑 쓴다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최단비 변호사님, 4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거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뭐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자 서울시 해당 부서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산 담당관실에 따르면 매년 동절기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예를 들면 새벽에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철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원활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직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네. 했고요. 또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근 직원에게도 이렇게 등산화를 구매를 한 이유는 수방 및 제설 업무 같은 그런 것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근 직원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또 재무국도 시민 응대 업무가 수시로 발생을 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제 머리가 정말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명, 이 해명을요, 저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해명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피복비라는 게 집행 기준이 될 때 아까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지급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아무래도 뭐 수해나 아니면 그 뭐 나중에 겨울에 지금처럼 눈이 많이 올 때 뭐 내근 직원도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줬다고 쳐도 이 지급 시기가 5월이거든요. 하하. 5월에 눈이 오나요? 와, 뭐 6, 눈이 올 걸 예견했군요. 아하. 7월 뭐 이럴 때 7월, 8월처럼 막 수방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해명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장해찬 평론가님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규정 타령하는데요. 이럴수록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세금 낭비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세금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내기를 꺼려 한다면 전 국가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일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신중한 자세로 세금 쓰는 일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네. 앞서 뭐 어떤 분이 그러셨다지만 어차피 회식하면 더 많이 나갈 돈 커피값으로 아꼈다고요? 코로나19 국면에서요. 폐업한 문을 닫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그분들의 피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는 이 430만 원도 천금 같은 돈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서울시는 못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요. 한 여성이 SUV를 몰고 앞에 가는 초등학생,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경북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모는 40대 여성이 앞에 가고 있는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차량으로 들이받았던 여성이 네. 아이가 직전에 놀이터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상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멈춰봐라라는 소리가 오면서 차가 쫓아와서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짐작케 하는
그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를 돕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흰색 SUV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곧바로 오른쪽 앞 바퀴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오. 아이가 넘어지는데 어허. 그런데도 차는 멈추지 않았고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그랬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해 운전자는 이 해당 아동을 이 자전거를 탄 아이를 200m가량 놀이터부터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런 이걸 두고서 비군의 가족이 이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놀이터에서 이 아동이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이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법 유턴도 하고 역주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 딸을 괴롭힌 아동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한 정당한 행위였다. 아하. 정당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충돌 직전에 이 비군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의로 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이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차에 친 아이가 오히려 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오히려 아이가 피해자인데 뭔가 행동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보세요. 막 이 당황하고요. 보세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뭔가 저 운전자에게 인사하는 듯한 태도도 취하고요. 보세요. 약간 고개를 숙였던 모습도 나왔죠. 이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당시 피해 학생 가족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고 야라고 해서 이제 야라고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야라고 해가지고 야라고 하지 마라 사과를 해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지금 오빠니까 야라고 하기 싫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어깨를 이제 이렇게 살짝 밀쳤어요. 어깨를 툭 밀쳤는데 코너에서 들어올 때는 서행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들어와요. 브레이크도 밟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나. 그렇다면 당시에 저 상황에 대해서 관건은 장해찬 평론가님 저 운전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고의성을 입증해냈습니다. 어허. 경찰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이 시속 12.3km로 달리고 있다가 코너를 지나게 되면서 20km로 가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너 돌 때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네. 더 속도를 낸 것은 일부러 충돌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근거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특수안경 시야캠을 쓰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당시 이제 가해 운전자의 시야에 충분히 피해 아동이 잡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 때문에 국가수는 고의성이 있는 추돌 사고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과수의 이른바 첨단 기법으로 고의성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되는 점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스쿨존이죠. 아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소위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는 일부러 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면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게 민식이법인데 이건 고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 네. 이 자동차라는 거 잘못해서 차에 치면 사망할 수 있잖아요. 흉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의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 그러니까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인데 아까 조금 전에 국가수에서 이제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 여성이 이걸 내가 차로 부딪히면 다쳐도 어쩔 수 없지. 최소한 이런 감정은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죠. 미필조고에 인정되니까 결국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법원에서도 역시 이를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면 그야말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네요, 오윤성 교수님. 네, 원래 이제 그 뭐 징역 1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법정 구속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거 A 씨에게는 지금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봐야 될 애들이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인 그 B군 측하고는 이제 앞으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징역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분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당장 실형, 즉 징역형에 처하지 않은 건요. 반드시 재판부가 배려한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심에 불탈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남의 자식도 반드시 소중한 법이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말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남 순천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밤에 아주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한 병원 관계자가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허허. 자,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런 문자 메시지 대체 누가 보냈을까요? 장해찬 평론가님. 네, 일종의 구애의 문자 메시지잖아요. 이걸 보낸 사람 바로 방금 전에 이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했던 남성 방사선사였습니다. 허허. 근데 이 방사선사가 어떻게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느냐? 알고 보니 차트에 적혀있는 개인정보를 보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렇게 구애의 문자, 남자친구가 있냐고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네. 환자 개인정보, 이거 무단으로 열람한 거잖아요.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그 사적 목적에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병원 관계자 측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뭐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내 개인 정보를 빼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는요. 이분이 아마 가슴 사진을 찍은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 흉부 사진도 이게 찍히는 그 상황까지 다 봤다. 이렇게 그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어허.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병원 측에서는 이 피해 여성에게 이게 뭐 큰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가지고 더욱더 이제 피해자를 붕괴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거니까 병원에 항의를 하러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환자의 차트를 본 것이다. 이렇게 더 강력히 짚으면서 항의를 했더니 네. 직원이 번호를 알아서 불안하시면 혹시 바꿀 의사가 없으신가요? 번호를 바꾸라고요? 네, 여성분에게 오히려 번호를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래서 발끈한 이제 피해자가 제 번호를 오히려 바꾸라는 말이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대박 그러니까 사건입니다. 조용히 넘기는 태도만 취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좀 이건 흔한 일이고 귀엽게 봐달라라는 뜻의 이제 태도를 취하니까 피해 여성이 오히려 매우 불쾌했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뉴스파이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이 해당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해서요. 대체 이런 입장이 진짜인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입장 표명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와 관련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과하면 되지 입장을 정리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게? 저도 사실 좀 병원 측의 대응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초기 대응은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정리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리해서 입장 표명할 것보다 일단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일단 해당 방사선사 이제 진료 기록 접근 권한 차단하겠다. 그리고 진상조사가 되는 대로 인사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진상조사를 이게 할 게 그렇게 대단히 많은 내용 같지는 않아요. 차트 아하. 보고 전화한 건데 얼마나 대단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 방사선사는 뭐 이 안에서 진상조사에서 뭐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지금 방사선사가 해코지를 하려나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은 받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상대방의 굉장히 심한 불쾌감을 주고 불안감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일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병원은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웬만한 분은 다 아는 병원이에요. 초동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입장 정리한다니까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입장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젊은 아내가 쓴 고민 사연입니다. 네. 미혼인 손희 신우가 있는데요. 이 미혼인 손희 신우가 이 글쓴이의 집 근처에 직장을 잡은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시모와 신우가 우리가 마땅한 집을 못 구했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너네 집에 한 달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딱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는데 네. 이 신우가 집에 오는 날 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요. 개 2마리를 데리고. 대박 사건. 아니, 개 2마리 그냥 몸만 와도 그냥 한 달 동안 기거하는 게 눈치 보이고 마음 불편할 텐데 커다란 짐보따리에다가 개 2마리까지 데려와요.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 글쓴이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더 이 개가 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이한테 우리 집에 어린 아기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개 2마리는 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글쓴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그렇죠. 근데 신우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정색하는 표정이 너무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짜증낼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어쨌건 한 달만 살겠다고 네. 했잖아요. 한 달 살다가 나갔으면 아마 이렇게 사연 안 올리셨겠죠. 허허. 이제 한 달을 살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지 않으니까 어허. 이제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 혹시 저기 나갈 집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땅한 집이 없네. 세상에. 이러면서 이 집에 눌러 앉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 사연을 올리신 분의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신우가 출근을 하고 나잖아요. 출근을 하고 나면 방 안에 있는 개들이 방 문을 막 긁어대고 아이고, 짖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어린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리 때문에 애가 깨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린 애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애가 안 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글쓴이가 몸이 좀 아파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네. 문을 여는 순간 네. 개가 확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집이 온통 바닥에 개털 방석에 아이고. 개털이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쓴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왔으니까 조금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장혜찬 평론가님, 아내가 저렇게 속상해서 펑펑 울면 남편의 속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남편도 당연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 남편 그 즉시 가족들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야, 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이 시 부모님 중에서요.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자 네. 다 호출해서 다 모이게 되었는데 어허, 네. 시 아버지는 자기 딸 그 신우를 혼내기 바빴어요. 네가 지금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하. 근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네.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면서 네. 며느리 탓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아래 며느리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다 부르냐 버릇 없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아하. 결국 남편은 이 시누이에게 바로 짐 빼서 나가라고 야. 호통을 쳤습니다만 네. 이 시누이가 당장 어딜 가라고 조금만 기다려. 오히려 이렇게 또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세상에 오빠가 참다 못해 당장 짐 빼서 나가. 어디 나가 못 나가 어떻게 나가 막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려 5달을 더 버텼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한 달 살겠다고 했는데 큰 짐이랑 개 2마리일 때부터 이제 좀 조짐이 좋지 않았죠. 5개월을 버틴 거예요. 근데 사람이 5개월 버틸 수 있죠. 마땅한 집이 없으면. 근데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에 봉투라도 내보냈느냐. 전혀 이런 아이고. 한 장 보태지를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 그냥 살고 있는 애 5개월도 그런데 이 개 때문에 벽지 다 뜯어졌죠. 세상에. 방문 망가졌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글쓴이가 네. 신우에게 공과금 좀 보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신우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글쓴이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우가 하루는 화장실을 씻고 있는데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샤워하다 얼마나 추웠겠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네. 버럭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네. 막 서로 다투다가 결국 다툼 끝에 짐을 빼서 신우이가 나가버렸습니다. 아하. 어쨌든 귀여운 방식의 복수가 어쨌든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신우가 짐을 빼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 옆에서 표정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의 평온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후폭풍 없이 잘 진행된 겁니까? 아니죠. 그랬으면 글쓴이가 고민을 올려놨겠습니까? 어허. 또 나갔는데 벌써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짐을 빼서 나가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즉각 집으로 아이고. 들이닥쳤습니다. 예, 네가 내 딸 쫓아냈니? 아이고. 우리 아들 집에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쫓아내니? 세상에. 주제 파악 좀 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와서는 안 되는 험한 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뭘 문제가 되는 게 내 편이라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상황까지 간 것은 과연 이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사실은 저 신우이하고 개 2마리 때문에 저 집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된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뭐 100% 객관화는 어렵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저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의 어떤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네. 사실은 장혜찬 평론가님 이 신우이 분의 행동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 게 이 집에는 이 신세를 질 오빠네 집은 애초부터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짐도 이렇게 시쳇말로 바리바리 싸우고 개 2마리를 데려오고 어떻게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물론 아기들 중에도 반려견과 잘 지내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날리는 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사실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니고 신우가 신세를 지러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부터 문제인 것 같고요. 아하. 아무리 본인 집을 못 구했어도 최소한의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보탰다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우의 마음 때문이라도 이 며느리분이 많이 참아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본인 집에 사는 것처럼 살았던 이 태도가 문제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 시어머니 분이 본인의 딸만 챙기면서 그러니까요. 며느리를 낳으라는 이 태도 자칫하다가는 이 남편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가족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불행해진다면 나중에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러니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연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짧은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요. 모처럼 누리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아하. 지금 이 며느리가 잘못한 거 전혀 없다라고 네. 편을 드시면서 딸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시어머니가 직접 챙기셔야지 뭐 하는 거냐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분이 중간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줬다는 것, 그게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하나 정정해보면 이 집이 남동생네 집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의 누나가, 그러니까 손이 시누가 되는 거죠. 이 사연을 올리신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손이 시누가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나마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남편분이 이번엔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아내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 남편까지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요. 너 내 누나한테 왜 그래? 허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이건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혼 사유 생각하면 자꾸 이 바람 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 장모님 혹은 시부모 시엄마가 이렇게 뭔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남편이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대 역할을 하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정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사이드하게 가게 되면 와이프 살기 힘들죠. 이 정도라면 남편에게도 귀책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이 사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 남편이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뭐 일단 본인의 누나,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올리시고 버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분은 정말 든든한 기둥이 버팀목이 돼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분요. 자기 딸, 당신 딸이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역성들다가는요. 오히려 남한테 의존하는 습관 못 버리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가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트로트라고 해서 다 경연대회에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불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노래가 주목받는다. 대체 가장 많이 주목받은 노래는,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김덕구르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진짜 이 노래는 1위를 할 만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곡이 아마 막걸리 판매량에도 좀 상당 부분 그랬을 수도 영향을 있어요, 주지 진짜.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뭐 매체에서 지난 2년간 주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노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1위에 오른 곡이 바로 이 곡. 강진 씨의 막걸리 한 잔이었는데요. 네. 이 곡이 2019년에 발표된 곡이라서 앞으로 좀 소개해드릴 곡들에 비하면 최신곡에 속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곡 하면 딱 떠오르는 분 한 분 있죠. 바로 영탁 씨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영탁 씨의 네. 레전드 무대를 비롯해서요. 네. 하연곤 씨, 소년수 씨까지 아주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전자들이, 이 경연 프로그램 도전자들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노래 자체도 좋지만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참가자들이 부른 이 막걸리 한 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장혜찬 평론가님,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원래 영탁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세 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영탁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원곡자인 강진 씨가 조금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반갑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탁 씨가요. 자신의 사연을 이 노래에 녹였어요. 영탁 씨 아버님의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뇌경색으로 몸을 이제 못 쓰시게 되셨다고 아이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영탁 씨가 아버지와 막걸리를 자주 마셨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더 심금을 울리지 않는가 싶고요. 네. 강진 씨는 이 영탁 후배가 오디션 프로에서 막걸리 한 잔 불러준 덕분에 영탁 씨도 잘 됐고 자기도 더 잘 됐다. 그러네요. 후배를 향해서 덕담을 보냈고요. 네. 노래로 아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선후배가 아니라 연예계 이제 아빠 아들 하기로 했다는데 아하. 영탁 씨가 강진 씨 품에 안겨서 오열하면서 정말 힘든 마음도 토로하고 세상에. 아들같이 아버지같이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래가 정말로 선후배 간의 연을 맺어줬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진 씨의 막걸리 한 잔 다음으로 많이 불린 노래는 뭘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와, 최단비 변호사님 이 노래는 정말 첫 소절부터 그냥 확 귀를 뻥 뚫리게 합니다. 네, 꽉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이 첫 야. 소절부터 그냥 귀에 딱 박히죠.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많이 불린 노래 2위가 이 한혜진 씨의 너는 내 남자인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파워풀한 가창력이 있는데 파워풀한 맞아요. 가창력뿐만이 네. 아니라 파워풀한 댄스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가 2003년에 발표되고 나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네. 이 노래 덕분에 트로트계의 디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래 자체도 시원합니다만 이 노래는 퍼포먼스로 한혜진 씨가 사랑받는 가수다 보니까 많은 도전자분들이 탐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경연 도전자들이 부른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내가 미워도 하지마, 너는 내 여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은 찾으러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팔면 팔지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황민호 씨 때문에 제 눈썹도 이렇게 막 모아졌어요. 아우, 막 표정이 너무 압권입니다 진짜. 네, 뭐 리틀사의 황민우 군 저기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뭘까요? 너는 내 여자로.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이 너는 내 남자가 남자가 부르면 남자 노래 같고요. 여자가 부르면 여자 노래 아 같고요. 그래요. 어허. 그리고 이게 경연에서 좀 확 눈을 시선을 끄는 건 좀 전에 보신 저런 안무까지 해서 훨씬 심사위원들의 그 시선을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태주 씨, 문희경 씨, 설아윤 씨가 지금 이 너는 내 남자를 경연에서 불렀는데 네. 저는 제일 기억나는 건 나태주 씨였던 것 같아요. 야, 태권트로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공중돌기 3단 격파까지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춤을 춰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태주 씨가 이제 확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하.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막걸리 한 잔, 너는 내 남자 뭐 다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쯤 되면 이 노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위를 매겨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인기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순위에 오른 곡들이 불린 횟수를 비교해보면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순위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3위를 한번 야, 살펴보면요. 네네. 바로 트로트 왕자 남진 씨의 님과 함께 어허. 그리고 트로트 여왕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이 차지를 했습니다. 야. 이 두 곡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어허. 그리고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히 단체곡으로 많이 선곡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거의 국민 애창곡 수준으로 불리고 있다는 님과 함께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같은 집을 짓고 그림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겁쟁이는 없는 시대지만 용을 따라 사는 것도 참이지만 반딧불 쳐다줬던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함께 같이 산다면 지금도 한참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방석이 양이 나이가 대수냐 하니까 좀 웃기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요. 이 남진 씨 님과 함께는 사실 그 당시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딱 시대상하고 가사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자기 집 다 갖고 싶을 때 그 노래 가사가 딱 이제 먹히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명곡으로 자리 잡고 대단하네요. 70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러니까요. 아하. 근데 사실 김용임 씨 오늘이 젊은 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을걸요. 그래요? 2017년쯤 나온 노래인데 아하. 저 노래는 사실 가사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꽂혀요. 그래요? 아까 방석의 양도 부르기도 했지만 네.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 같은 또 우리 중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딱 그 노래입니다. 즐겁게 네. 노래한다면 오늘이 바로 젊은 날. 그게 이제 가사가 또 이렇게 가슴에 콱콱 박혔던 거죠. 네. 사실 김용임 씨 노래는 뭐 순위에는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김용임 씨 노래도 상당히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김용임 씨 본인도 아마 흐뭇하고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로트 하면 뭐니 해도 막 흥겨운 노래,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노래 그런 노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노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차례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 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야, 서지호 씨의 돌리도도 아마 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순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근데 이 노래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단 이제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는 노래죠. 맞아요. 이제 뭐 댄스도 같이 하지만 뭔가 폭발력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 저는 특히 여자 가수들이 부르 좀 더 카리스마가 있는 것 아하, 같아요. 네. 근데 임영웅 씨, 뭐 김희재 씨, 문희경 씨, 돌리도 선곡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저 노래를 부른 서지호 씨가 93년도에 록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폭발력 있는 가창력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에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어허. 2011년도에 이제 발표한 이 히트곡인데요. 네. 이 돌리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그러면서 트로트계에서 약간 관능적인 분위기를. 돌리도 할 때도 약간 관능적인 이런 댄스를 하잖아요. 트로트 이제 꺾임도 약간 섹시하게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섹시한 트로트의 가수로 이미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서지호 씨가 과거에 트로트 대축제에서 올해의 가수상도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지호 씨는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하는 무대를 연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서지호 씨는 예쁘다가 아니라 에너지 넘친다라고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섹시 어필하는 무대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혜찬 평론가님, 서지호 씨는 록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바꾼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까요, 진짜로? 네, 사실 뭐 2011년 돌리도라는 인생곡을 만나고 트로트 가수로서 완전히 만개했는데 사실 8년 일찍 기회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그 히트곡 장윤정 씨의 어머나가 네. 먼저 2003년도에 서지호 씨에게 왔던 곡입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녹음까지 다 했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서지호 씨의 이 콧소리 창법이 장윤정 씨에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녹음을 다 하고 보니까 좀 강한 여전사 이미지, 아하. 센 언니 이미지와
이 간드러지는 어머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어머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장윤정 씨도 만나고 네. 또 돌리도라는 히트곡도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서지호 씨가요, 뭐 별명이랄까요, 애칭이 많아요. 트로트 여전사. 근데 진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강인함도 있으나 아마 록을 먼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록 가수를 해서. 그리고 센 언니, 요즘 센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한 가창력의 소유자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 정말 노래에 힘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윤성 교수님, 근데 어떤 노래마다 뭔가 자신의 삶이 녹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돌리도, 서지호 씨는 돌리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수와 곡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서지호 씨 같은 경우는 90년도 중후반에 당시에 이제 그 남편, 이제 이혼을 하셨으니까 전 남편이 되겠죠. 반대를 해가지고 가수 생활을 갖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친정에 있는 돈을 갖다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회생을 못하고 결국 97년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활고로 가스, 전기까지 다 이렇게 끊겼고 밤업소를 그 전전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아이고. 했는데 이 바로 돌리도라고 하는 이 곡과 인연이 맞아가지고 가요계에 복귀를 하면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오히려 아까 지게 장윤정 씨의 어머나보다는 이 서지호 씨에게는 바로 이 돌리도라고 하는 이 그 곡이 자기의 인생을 갖다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트로트가 국민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이유는 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많은 우리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머지않아 이제 트로트도 전 세계 K 트로트 이름으로 이 위세를 떨칠 날이 올 것 같습니다.